안녕하세요. 우린 지금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 와 있습니다. 올해 70돌인 만큼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여배우 마리옹 꼬띠아르와 샤들로트 갱스부르의 열연이 돋보이는 이스마일의 유령으로 그 첫 신호탄을 올렸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총 5편의 코리아 작품이 진출되면서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바로 어제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상영됐습니다. 우선 옥자에 대한 따끈따끈한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각자 간단한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영화를 알고 싶은 공대생이고요. 네, 저는 인생이 알고 싶은 영화 팬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애니입니다. 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네, 사실 봉준호 감독은 칸느 진출이 벌써 4번째인데요. 이번 영화는 하마인 듯 돼지인 듯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등장으로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네, 결국 어제 베일을 벗은 옥자는 유전자 조작을 한 슈퍼 돼지였습니다. 거대한 회사 미란도로부터 자신의 친구이자 가족인 옥자를 지키기 위한 미자의 감동적인 구출 작전이 주 스토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군더더기 없고 빠른 전개와 그 안에서 돋보이는 봉준호 방식의 유머 코드가 틸다 스윈튼, 질렌할과 같은 헐리우드 명품 배우들과 전작 괴물에서 명품 연기를 보여준 변희봉, 그리고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준 아역 안서연의 연기와 잘 어우러져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명품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명배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를 상품화하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게 보통 많이 쓰나 보죠 요즘. 옥자라는 제목이죠.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의 소재, 주제, 사상, 보통 이제 관점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사실주의 작품 이상에서는 비판적 사실주의, 또 그 이상의 진보적 사실주의에서는 종자라는 개념을 씁니다만은 사실주의 외 작품이나 사실주의로 규정하기 애매한 그런 작품들에게 굳이 뭐 종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핵심, 핵, 요점 넓게 해서 이제 주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제는 이제 문제죠. 주제는 문제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방향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상, 즉 관점이 다르면 답도 달리 나오죠. 옥자라는 그 이름에서 주제가 있고 사실 답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옥자는 딱 들으면 알겠지만은 지금 새소리가 나고 있죠. 경치 좋은 곳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일제 때 창씨개명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많았던 이름 중에 하나죠. 무슨 자자로 끝나는 거. 지금 이 슈퍼돼지도 옥자고 그 슈퍼돼지를 구출하는 어린 소녀의 이름도 미자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본식 이름을 달았던 걸로 추정이 되죠.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유전공학과 관련된 그룹에서 만든 슈퍼돼지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영어명으로 쓸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우리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할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마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왜 영어 이름이나 순수 우리 이름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닌, 이를테면 뭐 철수와 영희, 이게 이제 암컷이기 때문에 뭐 영희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옥자라는 이름을 썼으면 당연히 그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옥자는 우리가 창식의 명을 강요당한 일제시대 때 그런 우리 여성들이 어떤 순환을 겪었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노예죠. 일본군 성노예.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시대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숙제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감독 연출가, 이 정도 수준의 영화라면 이번에 한 50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당연히 그 이름에서 그게 슈퍼대지의 이름이고 작품명이면 당연히 그것은 이 시나리오를 쓴 감독, 연출가로서 저는 감독보다 연출가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출가를 쓰고 싶은데 또 감독이 익숙해 있으니까 혼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 봉준호 연출가가 각본까지 쓴 그럴 때 그 옥자라는 제목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다. 이 속에 모든 게 가장 핵으로서 씨앗으로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작품을 다 보고 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작품의 줄거리를 우리가 영상평론으로 이제 리뷰로 해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나중에 작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작품을 다 보면 알겠지만은 우울함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 연출가의 창작 스타일대로 굉장히 경쾌하고 유머가 있고 따뜻하고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우울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옥자라는 이름이 단순하지 않다.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자가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런 질문에 제대로 된 감독 연출가라면 참 답변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몇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질문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죠. 네, 그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길 또 바라지만 왜냐하면 자신의 이 작품이 감독 연출가의 말에 의해서 고정되는 걸 당연히 꺼리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보여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첫 단어가 우리가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자본주의 있잖아요. 제도하에서는 사람만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여기서 이제 즐거움도 있지만 또 자본주의를 고통도 반대하는 이를테면 사회주의라든지 그 이상의 진보적인 사상으로 동물도 고정되는 것을 또 동물도 우리랑 경계하는 같이 지금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장점도 살고 있고 있거든요. 단점도 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또 피로와 고통도 자본주의 있고, 사회에서 그거를 사람들이 나라를 고통받는다는 보여주는 얘기는 영화라고 세상의 저는 상식이에요. 찍었어요. 근데 동물도 고통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하면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상태에 있다, 고통받고 있다 이런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거죠. 이 영화에. 그 주제 중에 하나다. 이 영화를 보면 누구나 다 사람과 동물, 사회와 자연, 도시와 전원 이런 틀로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영화다 또는 사람과 환경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의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긴장된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거 말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봉준호 감독 연출가가 한마디 영화의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첫 짧게 단어가 딱 하나만 자본주의 얘기를 제도예요. 드리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감독 연출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칸느 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초청이 된 거예요. 칸느 국제영화제에 오는 영화들이 사회 문제, 시대의 문제들과 무관할 거라 생각하는 건 정말 오산이에요. 순수 개인의 문제, 순수 사람의 문제만 다룰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사회 제도 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의 규정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사람의 운명 문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고통을 받아요. 왜 이렇게 힘든가. 이 문제를 던지면서 사회를 함께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이 사람들의 고통을 그리는데 그거는 사회 속에서 생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봉 감독 연출가도 바로 자본주의 제도부터 던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사람의 고통,
이것을 넘어서 동물도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옥자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토론한 내용인데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네. 대단한 연기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옥자를 한마디로 평론한다면 옥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옥자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동물이면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이다. 이런 데 있어요. 그것을 일제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희생을 당했던 여성, 조선의 여성, 일본군 성노예를 은유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옥자라고 한 거 아니냐. 바로 일제치하가 연상되는 그리고 암컷이거든. 옥자는 사람인데 동물 취급받는 사람. 그래서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자는 거고요. 실제로 돼지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나중에 옥자가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장면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 영화가 경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장면에서 같이 이 영화 봤던 어떤 외국인 여기자가 흥미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화 끝나고 후에 힘이 들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옆에서 여기자가 흥분해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한 그 외국인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의 평가가 참 좋아요. 어저께 그 다시 상영했을 때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어제 영화 상영 직후 한 5분간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지나가는 기자들이 동양인을 봤을 때 혹시 코리아인인지 궁금해하면서 옥자에 대한 감상평을 물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나중에 그와 관련 얘기는 따로 하고요. 저 옥자에 대한 얘기, 제목이죠. 작품의 그 핵인데 작가, 감독, 연출가가 뭘 말하고 싶었는가, 어떤 문제를 던지고 어떻게 답을 냈는가. 저는 답을 내진 않았다고 봐요. 옥자의 문제를 미자가 해결한 듯 보이지만 그거는 옥자 한 개인이고, 물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해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자본주의 제도로 주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한 봉준호 작가, 감독, 연출가에게 이 영화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러지 않았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자는 그렇게 일본군 성노예, 우리가 종군 위안부라고 얘기하는, 그렇게만 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 영화에서 이제 ALF라고 하는 흥미로운 단체가 이제 등장합니다. 동물 해방 전선이에요. Animal Liberation Front, ALF. 이게 실제로 70년대 만들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런 단체예요. 테러리스트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게 왜곡되기도 하지만 나름의 원칙이 있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고 봉 감독, 연출가도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또 역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근데 이제 ALF 직접적으로 이제 동물 해방 전선이니까 이제 동물과 관련해서, 그렇죠? 동물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이런 그 현실과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단순히 ALF의 A가 애니멀로만 읽혀지지 않고 알바로도 읽혀진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사전에 토론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찾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각주로 출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ALF의 등장과 함께 그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전수죠. 근데 운전수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4대 보험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하죠. 영어나 불어로 이제 번역해서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내용이죠. 예, 유머이기도 하고요. 봉준호식 유머죠. 그래서 A는 그 중의적인 뜻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내셔널로도 익혀요. 민족해방전선이죠. 이렇게 읽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자라는 가장 중요한 이 작품명 또 슈퍼돼지의 이름이 다름 아닌 일본 공국주의 시대에 창시개명된 우리 여성들의 이름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이런 연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본식 이름이고 그것도 정말 왜 굳이 그리고 전체 작품에서도 상당히 그런 느낌이 곳곳에 있어요. 특히 절정이나 결말 부분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장면을 본 외국인 여기자가 흐느꼈다. 상당히 정서가 굉장히 경쾌하고 유머 있는 재미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끝나고 났을 때 나오는 음악도 서정적이에요. 여운을 주는 그런 감정의 여운을 타는 그런 선율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봉준호 작가 감독 연출가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처럼 동물도 고통받는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 제국주의 단계 또 독점 자본주의 나아가 현대 제국주의 단계 국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죠. 그러면 이제 식민지가 있어요.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중들은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정말 일본군 성노예처럼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도 이중삼중의 착취, 억압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왔다. 근데 이제 임금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받고 또 산재, 손이 잘리기도 하고 심지어 숙소가 잠겨졌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이 있어요. 불법 체류라는 이름으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는 노동이면은 이제 그 노동이 누구의 노동이냐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보수와 처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남코리아 남만 보더라도 개돼지라고 불리잖아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 지배자들은 개돼지라고 그럼 뭐하러 영화 개돼지들한테 내부자들의 신경 쓰시고 유명한 그러시. 대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한 고위 관료가 했던 말이기도 해요. 거기에 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돼지 옥자를 우리가 동물로만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일제 일본군 성노예의 그 경험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 대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남의 지배 세력은 피지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기층민들을 개돼지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남에 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식민지로서의 민족해방의 측면도 있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그 식민지 민중들이 유입돼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갈 때 역시 같은 처우를 받고 있어요. 물론 남이 식민지면서도 제국주의다 이건 아니에요. 남은 식민지예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맞습니다. 제국주의 아니에요. 식민지면서 제국주의는 모순이에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변제법적 모순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험적으로 남코리아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까 봐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내셔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ALF가 아니라 NLF 이렇게 될 때 민족해방전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어차피 식민지 대중들은 반자본주의 남코리아 사회에서 기층민들이 뭐하러 개돼지로 불리고 있는 것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 그러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예를 들면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에 유입된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으로 보는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슈퍼돼지 옥자는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동물의 마치 사람의 인권이 있듯이 동물권 보장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이런 차원으로 읽어서는 부족하다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옥자의 포스터만 봐도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눈에 드러나는데요. 감독이 제목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포스터가 주는 그 이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옥자의 포스터를 보면 옥자로 추정되는 커다란 돼지의 목에 건 줄을 한 소녀가 앞에서 당기고 있고, 중요한 건 그 돼지 등에 긴 굴뚝들과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 굴뚝과 건물들이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 영화 속에서 보면 고층 건물들이 많은 뉴욕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제 돼지를 집단 사육하는, 실제로 상품이죠. 공장에서 상품들 찍어내듯이 돼지를 찍어내는 거죠. 공업식으로 길러내는 거죠. 대대적으로 계열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살한 뒤에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모두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지적했듯이 그 포스터에도 함축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문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봉 감독 이제 좀 너무 작가, 감독, 연출가라는 말을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서 줄여서 그냥 봉준호 작가, 연출가는 독창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영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창적이라는 거는 처음 제기하는 문제라는 거죠. 실험적이라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죠, 그 반응이. 근데 어제 상영을 통해서 평단, 언론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던진 질문이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관계, 또 사회와 자연의 관계, 도시와 전원의 관계로만 볼 수 없다.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든지, 또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다라든지, 또 이럴 수 있죠. 반려견이라고 요즘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뭐 토끼도 있고 왜 돼지는 없겠어요. 여주인공이 4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냈고, 뭐 품속에서도 자고 그 위에서도 자고, 심지어 그 입에 들어가서 이빨도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가족처럼. 그 여주인공 미자에게는 옥자가 가족이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가축 취급할 수는 없다. 마치 반려견처럼 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옥자가, 이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초반에 미자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해요. 그런 과정. 그리고 옥자의 눈망울이 자주 클로즈업 돼가지고 미묘한 감정들이 표현이 되는데, 미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단순히 동물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옥자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 반려견처럼 반려돈, 반려돼지라는 측면에서를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깊이 보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구조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ALF의 A가 알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에 비하면 정규직이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까 4대 보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치료받아야 될 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라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고공농성을 비롯해서 정말 처절한 투쟁들을 하죠. 그런 알바 비정규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국주의의 식민지 민중은 통째로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는 거죠. 일본군 성노예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 제국주의로, 미제국주의로 바뀌었을 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여전히 일본 군대가 머물렀던 그 수도 한복판에 미군 기지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추정하는, 추리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준호 감독이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사실 왔어요, 여기 깐네,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건물에 크게 현수막이 내걸려서 홍보되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말로 된 제목은 괴물이죠. 용산 미군기지에서 몰래 버린 독극물을 먹고 자란 괴물. 괴물을 처치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괴물은 미군이에요. 수도 한복판에 아주 기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외국군 기지, 치해복권 지역. 그 미군을 내몰기 위해서는
남측의 어느 한 계급계층만 싸워서는 안 되고 모든 계급계층이 연대해서 통일전선이 형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관점이 있어요. 송강호가 노동자고요. 이번 영화에 나온 변희봉, 미자의 할아버지가 농민이고요. 노숙자도 있어요. 괴물의 입에다가 휘발유를 퍼붓는 이 노숙자예요. 빈민이죠. 박해일은 대학생이죠. 화염병. 실패하죠. 네, 이제 이 봉준호식 유머인데. 근데 치유긴이죠. 배두나. 화살을 쏘는데 이제 처음에 실패했다가 다음에 성공하는. 이건 뭐 스포일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고 오래된 영화인 만큼. 이 세력이 모두 하나가 될 때 괴물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놀라운 영화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옥자는 우리 사실 애니가 사전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얘기했죠? 옥자를 다 보고 나서 딱 느낌이 괴물 2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사전에 토론할 때 일본군 위안부가 떠오른다. 또 괴물2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저는 예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생각을 했고 괴물2까지 바로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괴물2가.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괴물에서는 그 괴물이 미군이고 무찔러야 되는, 없애야 되는 대상이죠. 근데 옥자에서는 괴물2죠. 옥자는 미국이란 제국주의 나라의 독점 자본에 의해서 희생될 운명을 가진 그런 식민지 민중이에요. 보호해야 할, 지켜야 될 대상인 거죠. 저쪽은 없애야 될 대상이면 여기는 지켜야 될 대상이라는. 겉으로 보면은 둘 다 기형적이니까 말 그대로 괴물이죠. 그런데 성격은 전혀 반대죠. 옥자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관계 문제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작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 지하 상가 시퀀스가 있어요. 거기에 미군이 지나가죠. 두드러지게 표현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아까 그 알바 그 비정규직 문제하고 지나가는 미군이 결코 우연으로 삽입된 장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옥자라는 그 이름 속에 또 아까 잘 지적했는데 그 포스터에 담겨있는 그 의미, 그리고 인터뷰에서 봉준호 작가 연출가가 기자회견 때 주제 질문에 했던 첫마디 자본주의. 근데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단순히 고통받는 노동자의 문제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하면서 제국주의, 현대 제국주의로 나아가면서 구식민주의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신식민주의적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하든 간에 식민지의 민중들은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있지 않다. 제국주의 식민지, 식민지 민중들도 사람이고 개돼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 억압착취를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도 역시 개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칸느 영화제에서 압권인 영화다, 우리나라 영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평론가들과 기자들 사이에서의 반응도 거의 폭발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타이밍을 놓쳤는데 옥자를 보고 일본군 성노예가 연상이 된다는 게 결코 이게 더 나아간 분석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참 화제가 됐었던 영화 중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소녀와 또 다른 소녀, 두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어요. 옥자도 보면 사실은 그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옥자가 결국은 고향에서 떠나게 되는 거, 결국 끌려가게 되는 거에서 시작이 되고 그 주인공 미자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옥자의 귀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옥자와 함께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 그런 장면들 속에서 그 시절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수없이 끌려갔던 그런 소녀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요. 일리 있는 분석. 그래서 이제 미자도 소녀죠. 단순히 순수함만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사실 어저께 예리한 또 지적이 있었는데 방금 영화팬,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핑크레이디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이름을 고수할지 지켜보죠.
근데 어쨌든 예리한 지적이 뭐냐면 옥자와 미자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 시대를 사는 데서 사회 구조가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리고 중간층이 있어요. 보통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수고와 진보 그 사이에 개혁 이렇게 되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진보는 이제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 민중이고 개혁은 이제 지식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제 중간층이죠. 그리고 수구는 당연히 자본 중에 자본인데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독점 자본 이렇게 국가 독점 자본 이렇게 되고 식민지에서는 이제 매판 재벌 이렇게 되죠. 옥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층민이고 미자는 중간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옥자는 표현이 부족해요. 힘은 있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아직 각성되지 않은 기층민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알바 비정규직이라고도 했는데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지만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않아서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기층민을 말합니다. 중간층은 똑똑하죠. 말을 잘해요. 그러나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역사적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해결해요. 실제로 미자는 옥자 문제만 해결하지 이 슈퍼돼지라고 하는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진 못해요. 그럴 생각도 못해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사실을 중간층, 이제 소자산계급이라고 해가지고 소를 이제 불어로 뿌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뿌띠 부르주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와 뿌띠 부르주아 이렇게 볼 때 기층민 프롤레타리아트가 옥자고 중간층 뿌띠 부르주아가 미자인 거죠. 그리고 ALF가 있는데요. 이 ALF, LF 해방전선 수준일 경우에는 이건 기층민 쪽에 있는 진보 쪽에 있는 거예요. 변혁적인 거죠. 조직이고 그렇게 볼 때 미자는 조직이 아닌 개인이고 이런 경우는 중간층에 해당이 돼요. 근데 ALF 그 구성원들이 지식인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중간층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도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방법만 고수하려고 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가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ALF는 만약에 그것이 NLF 수준이었다면 또는 알바 LF Liberation Front 이렇게 간다면 그것은 진보고 기층민 쪽에 있지만 지식인들의 단체, 시민사회 단체 수준이라면 비폭력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경우는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버금가는 한 단체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회 계급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옥자는 중간층은 아니에요. 그건 기층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장면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마지막 장면을 잘 보면 옥자는 미자와 넓게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좁게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미자가 먹고 자는 곳과 옥자가 먹고 자는 곳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차별되어 있는 거죠. 이해했죠? 미자하고 옥자는 달라요. 옥자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동물의 외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돼지인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자요. 돼지들이 먹는 걸 먹고 가끔 사람이 먹는 걸 먹기도 하지만 돼지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돼 있어요. 차별받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계급 간 구조를 은유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작품에서는 일관돼요. 그렇죠. 물론 미자가 옥자를 착취하지는 않죠. 옥자를 착취하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본은 옥자를 자기들의 탐욕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자본과 미자는 다르죠. 한때 그거는 스포일러라기보다는 어차피 스틸컷으로 공개되는 사진이니까 뉴욕의 그 무대에서 자본의 CEO와 미자가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미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죠. 중간층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회주의적으로. 그게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견제하지 못하면 중요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 작품에서는 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ALF가 단순히 옥자를 구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세워서
옥자를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입니다만은 중간층이라고 봤을 때 유의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과연 이렇게까지 아주 복잡하고 심오하게 생각하고 장면을 연출했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봉준호 별명이 봉테일이에요. 봉테일. 디테일이 강하다고 해서 봉준호 작품이 평론계나 기자들 나아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디테일에 강해요. 세부 묘사가 또 심리 묘사 또 감정 조직, 사건 조직이 아주 치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500억이나 끌어들여서 세계적인 명배우들과 함께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이 영화에 과연 허술한 장면이 있겠는가, 정말 얕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박찬호 감독과 함께 봉준호 감독이 진보정당 당원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건 이 시대를 사는 웬만한 지식인들이라면 다 품고 있는 사회적 질문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의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가령 칠레 같은 경우 있죠.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 그 대척점 정반대에 있는 나라고 해서 이제 언급했다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칠레를 통해서 남코리아의 그 슈퍼돼지를 기르게 하지 않습니까? 첫 장면에 나오는 내용이고 칠레에서 어쨌든 남으로 오는 건데 그게 이제 한 칠레 FTA를 연상시키잖아요. 실제로 이제 종자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고 이익도 가장 크게 보면서 칠레를 통해 가지고 남코리아의 농산물을 파는 이 역사적 사실과 과연 무관하겠는가 칠레의 등장이. 그러니까 미국, 칠레, 남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 구도. 왜 하필이면 칠레인가? 브라질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페루도 있고 그렇죠? 왜 칠레인가? 기자회견장에서는 굳이 지구 대척점에 있고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라서 이렇게라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뭔가 다른 더 깊은 속내를 숨기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FTA 문제도 심각하죠. FTA는 체결한 양측 나라 모든 농민들을 죽여요. 알겠죠? 미국 농민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자본가들만 살죠. 그리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지 않습니까? 프리인데 그 프리가 아니라 unfair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즉 불공정 무역이다.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 협정이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TA가 아니라 이제 UT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봉테일로 유명한 작가 연출가의 숨은 의도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살짝 짚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봉 작가 연출가에게 아주 몸에 배어있는 재능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정말 옥자가 괴물2라는 분석이 다시 한번 예리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영화 괴물 상영 당시 봉준호 감독이 서울시청 앞에서 한미 FTA 반대 결의를 다졌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FTA는 또 다른 괴물이라며 FTA야말로 괴물이라면서 한미 FTA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다고 합니다. 진보정당 활동을 할 만큼의 진보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이제 스크린쿼터 반대 투쟁 영화인들은 사활적으로 했죠.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 반대 투쟁이죠. FTA라는 이름으로 총체적으로 진행된 반대 투쟁 때 이런 시도 했다는 얘기고요. 또 광우병 쇠고기야말로 괴물이라는 이름의 영화를 찍은 작가 연출가다운 그런 표현으로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언젠가 제대로 된 영화를 좀 만들어서 부조리한 그 세상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좋은 세상을 앞당기겠다는 그런 그 마음도 다졌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더욱. 무엇보다도 어제 영화 보면서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죠. 영화 옥자 상영하면서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넷플릭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로서 기존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배급사들이 모이는 마켓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칸네 영화제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넷플릭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상영된다고 했을 때 칸네는 다음부터 이렇게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상영이 될 영화는 영화제 초청을 안 하겠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장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모순이다. 칸네 영화제와 모순이다. 이 넷플릭스의 자본으로 제작된 영화를 이 영화제에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영화를 제작하고 이제 배급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극장에서 했죠. 나중에 비디오로, DVD로 보는 세상이 됐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나 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이 새로운 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죠. 마치 무성영화 시대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 전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극장주들 또는 배급사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죠. 그 입장을 대변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극장에서 젊은 친구들은 넷플릭스라는 단어가 영화 시작하면서 화면에 뜨자 막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응원한다는 거죠.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느낌이에요. 그것을 넷플릭스 직원들, 프로페셔널한 영화인들은 2명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칸네 영화제를 보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화를 사겠다는 사람들이고, 둘은 영화를 취재하겠다는, 평론하겠다는 언론인들이고요. 셋은 영화인들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영화인들이 있는데 이 영화인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2명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 주변에서 자기를 초청해달라고 이렇게 쪽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유독 옥자를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농담 반으로 하는 건데 그 넷플릭스 직원들이 2명씩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막 박수 치고 환호하게 이렇게 했을 것인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영화 마켓 시장 쪽에 참여한 사람들이든 프로페셔널하게 참여한 사람들이든 또 그 초청인들까지 다 조직해가지고 또 일부 언론인들까지 해서 뭐 그렇게 하죠. 자본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그 반응들 속에서 시대 추이를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칸느는 내년부터는 그 언급하겠다. 넷플릭스 방식으로 제작되는 영화는 경쟁력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까도 언급됐듯이 다시 상영됐을 때 기립박수 5분씩이나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작품이죠. 어제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에도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죠? 네, 역시 감독은 작품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봉준호 감독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 논란도 무심하게 작은 소동이라며 일축하기도 했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 상영은 시작부터 해프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첫 상영에서도 스크린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화면이 잘린 채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유와 항의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해프닝조차도 무색하게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기립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보충하면 넷플릭스 논란도 그렇고 이거는 주최 측의 기술적인 실수예요. 명백한 실수죠. 칸느 국제영화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관객들이 엄청 항의했고 다시 상영을 했죠.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 때 이제 봉준호 작가 연출가가 아주 쿨하게 뭐 흔히 있는 일이다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그 대범하고 이제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장례도 분위기가 밝고 그랬어요. 아주 인상적인 매너라고 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하던데요. 막판에 가서 시간이 쫓기니까 통역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어도 하고 미자 역할을 맡았던 안서연도 참자 나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안서연도 한마디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안서연의 나이는 04년생입니다. 근데 그동안 18편이 넘는 드라마 영화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죠. 대단하네요. 어쨌든 총평을 하면 이제 인터뷰 내용대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인데 덧붙이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문제작. 우리 시대의 문제를 반영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으로 식민지 민족 또 비정규직을 비롯한 민중의 관점에서 또 해석이 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흥미진진하면서도 재미난 그런 영화를 만들 줄 아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작가이자 연출가가 아닌가. 이 영화 시작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나라 강산의 아름다움, 그 속에 있는 정말로 질 좋고 건강한 먹을거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순수하고 맑고 밝은 어린 소녀, 그리고 따뜻하고 유정한 가족의 분위기,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민족성이죠. 올드보이나 301, 302 이런 데서 왜곡돼서 일본식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잘못 알려진, 그런데 남코리아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김기덕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임권택의 취하선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 더 좋아한다는 거. 정리하면 우리의 민족성, 우리네 사람, 우리의 자연을 제대로 그려낼 때 외국인들이나 이런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는다는 거. 물론 주제와 사상 관점이 정확해야 되겠죠.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의 문제들을 제때 제대로 제시하고 그 참다운 해법을 형상으로 그려내는 그런 작가, 연출가가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네, 앞으로 남은 코리아 작품들도 전 세계인들 앞에서 어떻게 진가가 발휘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칸네 영화제에 코리아 작품 4편이 남았는데요. 그 후 클레어 카메라, 불안당, 악녀 모두 기대가 되는 작품들입니다. 그 앞에 두 작품은 이제 홍상수의 작품들이죠. 이미 세계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모든 영화들이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영화인지 모레면 확인이 되겠죠. 이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른 두 영화도 어떤 영화인지 늘 그렇지만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칸느 국제영화제 70돌인데 5편이나 남코리아 영화들이 상영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이 영상이 X 리뷰죠. 네. Revolutionary Viewpoint X 리뷰는 계속됩니다. 준호 감독의 옥자가 상영됐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멘트예요. 다시. 샤를로트요. 샤를로트. 샤를로트. 지금 그대로 다 갑시다. 아, 괜찮나요? 다시? 아니? 아니, 다시 처음부터요. 아니 지금부터. 왜냐면 샤들로트라고 있어요. 샤를로트. 샤를로트. 샤들로트. 샤를로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름 들으면 안 돼. 샤를로트. 불어로는 이제 샤를로트. 네. 괜찮아요. 샤를로트. 괜찮아요. 지금.